먼저 천정배 대표님께 바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들의 제일 현재 이슈를 몇 가지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육과 교육 문제를 상당히 많이 우리 어머님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보육 교육에 대한 정책이 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아짐씨들 겁나게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 예. 제가 법률 공부를 하고 변호사도 하고 법무장관도 한 줄 덜 아시지요? 예. 근데 제가 교육학을 공부해서 교육학사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아세요? 감사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아이들을 잘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죠. 첫째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잘 기르는 게 중요하고, 또 부모들이나 주위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들 잘 기르는 것이 최고 큰 그 희망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보육을 잘하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도 하지요. 또 앞으로 세상은 더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식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의 가장 성장 동력, 큰 성장 동력이 바로 인적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교육 보육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거지요. 그것뿐입니까? 뭐 정의를 위해서도 세상에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그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이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의로운 것이고 또 사회도 그렇게 해야 이렇게 잘 유지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육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더 붙이다 보면 지금은 이제 인구 절벽의 문제, 인구 문제가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운명을 가를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보육이 제대로 돼야 되죠. 우선 보육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어머니들이 아이만 낳아놓으면은 그건 국가가 다 책임지고 아무 걱정 없이 키워줄 수 있는 보육이 돼야 됩니다. 과거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보육의 공공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것. 뭐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 공공 유치원이 한 20%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한 50%로 높이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뭐 결국은 통합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서로 잘 어울려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이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서 아무 걱정 없이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더 어려운 문제지요. 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전문가지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사교육을 아예 없애야 되겠어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도 위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원에 가는 시간도 그 일정 시간으로 규제해서 심야에 못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교육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특목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그냥 지옥을 만드는 여러 제도들, 대학 입시 제도도 너무 복잡해서 그 결국은 정보력이 좋은 서울 강남 아이들이 유리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대폭 간소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죠. 그런 너무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창의력 있는 인재는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전면적으로 이제 창의력 있는 교육으로 바꾸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전면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 밖에도 뭐 대학 교육의 문제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요. 또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보려고 공부하다 보면 학점이 낮아져요. 학점이 낮으면 또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대여 장학금 받은 사람들 이자율도 있고 졸업한 다음에도 큰 부담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다면 너무 지나치지만 앞으로 대폭 그것을 줄여나가서 사실은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거의 무상입니다. 무상교육입니다. GDP의 7%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독일이나 불란서나 이런 나라들 1년에 그저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다 100만 원 미만의 돈만 내고도 대학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육과 교육을 확실하게 바꾸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의 자녀 일자리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 대표님 말씀 저도 120%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저도 그거를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결국 학교 나와도 뭐 직장도 없고 말이에요. 직장 있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 급여도 너무 작고 이런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그래도 벌어 먹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일자리에 관한 트럼프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무리한 짓 많이 하죠. 우리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우선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실 같은 거, 일자리 상황실 같은 걸 딱 만들어서요. 그걸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큰 기업 이런 데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뭐랄까요, 이 쇼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채찍과 당근인데 그렇다고 폭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무슨 큰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 또 뭐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해외로 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한 10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 당의 모 후보는 그 공무원을 지원한다는데 그건 좀 지나치고요.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것은 여러 지금 사회 서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간병인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그분들은 일이 생길 때는 죽도록 하고 없을 때는 없고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간병인 쓸 때 저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게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준 공무원 정도에서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봉급도 공무원처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급을 줘가면서 효과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10만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우리 손학규 대표님의 가장 감명 깊은 캐치프레이즈 뭔지 다 아시죠?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면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손학규 대표처럼 저녁 있는 삶 같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라. 그런데 제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려면 장시간 이 찡꼴 빠지게 노동하는 거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제 노동 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노동하는 시간으로요. 일본 정도로만 줄이면 일자리가 20% 늘어난답니다.
일본이 얼마나 부지런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 비하면 독일만큼 줄이면요 계산상으로 우리나라 완전 고용이에요. 전부 다 고용입니다. 뭐 계산상으로 뭐 실제로 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이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여력이 있고 하니까 일자리 좀 나누자 해서 주 지금은 52시간까지가 이제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까지 하면 52시간까지 되는데 대기업은 한 35시간으로요. 36시간 정도로 해서 하루에 9시간 한다든가 4, 9, 36 주 4일 근무제로 과감하게 하루 더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중소기업은 52시간, 52시간의 연장 근로에서 더는 못하게요. 과감하게 좀 그런 일자리를 나누고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가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해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 40만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역시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듭니까? 중소기업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습니다. 우리 안산, 군포, 이 경기도 이쪽 지역은 그래도 전만은 계속 못해 가지요. 안산도 뭐 시어공단, 반월공단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좀 있어서 나은데 제가 지금은 광주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광주에 내려가서는요 아예 무슨 일자리가 없어요. 광주는 뭐 대학 졸업해봤자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기껏 있는 일자리가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생산직 들어가면은 연봉 한 1억 받는다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기아 자동차 생산직 들어가려고 뭐 그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도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1년에 거기에 몇천 명 고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 나온 거 뭐 없어요. 거기 다 생산직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줄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철저하게 육성해서 중소기업에 다녀도 아까 임금이 대기업만큼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급도 받고 안정되고 뭐 대기업 다니면은 그 자식들까지 대학 등록까지도 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중소기업을 우리나라에 다니면은 아마 딸 가진 부모는 또는 아들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사위상거나 며느리 삼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파트 청약할 때 영순위가 따로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그걸 영순위로 해서 아파트 청약도 좀 주거도 더 좋게 해주고 여러 형태로 그 국가가 그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공통 질문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공통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이렇게 어머님이 다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다는 그런 내용과 정견 발표 시간을 약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한번 발표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옆으로 좀 놔주시고요. 네, 자 천정배 전 대표님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라도 촌놈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목포에서 배 타고 1시간쯤 가는 암태도 신안군 암태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서울로 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은 목포에서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장손이고 귀한 손자로 어떻게 귀여운 바람에 거꾸로 섬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할머니 교육을 또 동시에 잘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가 5남매인데 제가 맞이고 그래도 그
어려운 뭐 우리나라의 보통 어머니들의 전형입니다. 오남매 다 길러서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뭐 살림이 어려운데 또 온갖 희생을 다 하셨죠. 그리고 저도 지금도 뭐 저도 교회 다닙니다만은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 어머니가 84세신데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는 보통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어쓰기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 붙여갖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의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이세요. 저희 할머니는 아까 그 섬에서 그 옆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으로 시집 와서 평생 그 서울도 한번 못 와보시고 돌아가신 전형적인 분이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그야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쓴다. 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저한테 두고 쓰는 문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귀하게 쓴다. 저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말씀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자,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다. 누구든지 가장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귀하다. 돈이 많거나 작거나 무슨 뭐 어떤 것으로 금수저든 은수저든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런 거 절대 차별을 하지 말아라. 또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교훈이에요. 저는 그 일자무식인 할머니의 그 말씀과 생각이 저는 지금 몇 개월간 우리나라를 바꾼 촛불 시민들의 생각,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모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야죠. 예. 어떻게 하면 만들까요? 예. 국민의당이 집권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헬조선이라는 말씀했잖아요. 한국 사회가 헬조선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3만 불 소득이 가깝고 전 세계에서 13번째 경제 대국이고 그러니까 꼭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은 상당한 부와 다 있어요. 먹고 살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도 편파적으로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먹어불고 진 사람들한테는 절망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점잖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극소수의 그 기득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 지금 박근혜 집단이다 한 걸 보면 그러잖아요. 온갖 불법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독식을 하고 이런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이 한국 사회가 헬조선에서 벗어나서 차별도 없고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각 분야의 그런 승자 독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벌이 우리나라 부를 엄청나게 독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이 갖고 있고 일자리도 자기들끼리 나누면 뭐라고 합니까?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뺏기, 온갖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재벌 개혁이죠. 또 그것을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에게 법이 미쳤습니까? 과거에 제가 법무장관 할 때도요. 삼성은 압수수색도 못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검찰도 확고하게 개혁을 해야 되죠. 검찰 개혁. 이런 언론 개혁. 여러 가지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벌 개혁해야 되겠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개혁합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재벌 개혁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 잘 뽑아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통해서죠.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당의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39명 뿐이에요. 모든 개혁은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39명 가지고 법안주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정치, 사실은 정치도 지금 승자 독식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승자 독식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번에 51대 48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승자가 다 먹어버려. 그러고 패자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은 뭘 왕창왕창 가져가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인구도 많고 경상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대통령 나와. 제 고향인 전라도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안 나와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매우 예외적인 거였고 지금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전라도가 항상 푸대접 받고 있고 소외되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권력이 항상 저쪽에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바꿔야 됩니다. 개헌이죠. 네. 선거제도. 작년 4.13 때 우리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로 몇 % 얻었습니까? 아까 우리 정기남 위원장께서도 군폭 우리인가요? 군포 전체에서도 우리가 1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두 분은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선거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6.74% 얻었어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25점 얼마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8석밖에 당선 안 되고 저기는 100 몇십 석이 됐잖아요. 112석인가? 122석인가?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국민의 지지율 차이가 아니라 그 선거 제도가 각 지역에서 이 승자 독식으로 돼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한테 불리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당한테 불리한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양당, 기득권 양당이 유리한 제도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득표를 조금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덜 받고도 국회에서는 과반수도 갖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제일 유리한 쪽이 누구냐? 새누리당이 대표하는 그 한국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도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내 패권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내지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개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제 여러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법도 고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민주당이 39석 가지고는 집권해도 뭐 하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아까 민주당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39석 갖고는 혼자는 못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국회는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는 180석의 의석이 있어야 그것도 당장은 못하고 6개월, 1년 걸려서 법안줄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다른 국회에서의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든 사람들, 마음에 꼭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바른정당 같은 사람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바른정당의 협력까지 안 얻으면은 국회는 안 돌아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은 DJP 연합했잖아요. JP나 그 자민련이었나? 자민련이 좋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들하고 손잡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라 국회를 돌아가게 하고 정권을 돌아가게 만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그런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개혁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제가 요새 손학규 대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천정배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지 알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요.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은 조금 달라. 각자 개성이 있으니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뵌 적도 사실은 없어요. 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뭐 또 강진 계실 때도 제가 가볍기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찌면 저렇게 정확하게 현재 우리 정세를 잘 읽고 가셔서 저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고 저분이 예.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예. 천정배도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개혁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런 기득권 세력하고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쟁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결기, 개혁의 의지, 용기, 배짱, 소신, 한번 진짜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기계와 결기를 지닌, 패기를 지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 천정배도 그 점에 관해서는 누구한테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점에 관해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앞장서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바라는 세상 꼭 만듭시다. 이제 5월이면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